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아야. 오롯이 채우는 시간, 읽음.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섬세한 것은 대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우리말이 대표적입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책에 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의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어 읽어주세요.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기주.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죽음을 감출 수가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 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 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넣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빈자리가 없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업무 때문에 파주 출판도시에 다녀왔다. 그곳 초입을 지날 때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몇 해 전 봄을 알리는 비가 지나간 스산한 저녁이었다. 출판 도시에서 일을 보고 차를 몰아 자유로에 진입했다. 어지럽게 널린 파편 사이로 찌그러진 승용차 몇 대가 보였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듯했다. 맨 앞 차량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어르신이 걸어 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뒤 곧장 조수석으로 달려왔다. 승용차의 파손 상태는 살피지도 않았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거다.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어르신이 내린 차량의 뒷좌석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잠시 뒤 어르신은 문을 열어젖힌 뒤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살포시 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주고받다가 안주가 떨어질 무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친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의 낮은 물론이고 상대의 밤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지. 때론 서로의 감정을 믿고 서로의 밤을 훔치는 확신범이 되려 하지. 그게 사랑일 테지. 철학서적을 주로 기획하고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보탰다.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차 옅어져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죄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다 웃다 했다. 술자리가 파할 즈음 엉뚱한 질문 하나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은 뭐지? 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껴안던 모습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난 무릎을 탁 쳤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듯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가 진실한 사랑과 유사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사랑을 함부로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보았던 노부부의 모습을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은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 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식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라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영화 종이달의 주인공 리카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며 조금은 지루한 일생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그녀는 얼떨결에 고객 예금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진다. 아슬아슬한 일탈을 이어나간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종이달은 무슨 뜻일까? 과거 일본의 사진관이 생길 무렵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매단 채 한껏 폼을 잡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종이달은 가족이나 연인과 보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횡령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집으로 향하던 리카가 새벽 하늘에 걸려있는 초승달을 지그시 바라보는 순간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훔친 돈으로 누리는 행복도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글쎄다. 리카의 행복은 진짜도 가짜도 아닌 어쩌면 사이비 행복이 아닐는지. 사이비,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을 의미한다. 물건으로 치면 정교한 모조품이다.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사이비의 생명은 짧다.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나고 만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는 요령이라도 존재하는 걸까?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폐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 초정밀 위조 달러를 감별해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차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폐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폐의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주만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올리게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와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런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어쩔 수 없이.